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한국 경제 재점화, 제가 한국의 경제적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다 공히 우리와 같은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선진국들에서 경제적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경제의 글로벌화의 근본적인 변화와 거기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팬의 서재에서 설명드렸던 미래의 속도, No Ordinary Disruption에서 우리 거대한 변화의 네 가지, 글로벌화, 그리고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기술의 급속한 변화, 4차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급격히 인류들이 대도시에 밀집해서 사는 도시화, 이런 것들이 거대한 변화의 네 개의 축이 한 단기간에 인류한테 덮치고 있다. 이런 큰 변화가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네 가지 변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과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5가지를 메가 트렌드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진국이 왜 어려우냐 하면 글로벌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부를 축적했지만, 최근에 우리보다도 훨씬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신흥 개도국들이 급속히 글로벌 경제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파워가 이런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들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화의 영향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린 그래프는 KDI의 윤희숙 교수께서 그리신 그림인데요. 그거를 제가 덧칠을 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80년대 경제 고도 성장 과정에는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소득도 높아지면서 진위계수, 소득 격차도 줄어드는 아주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92년서부터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이 상승하던 것들이 물론 IMF 때 더 점핑을 했지만 IMF가 극복되고도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YSDJ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확대는 무슨 신자유주의다, 우파 정부가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서 YS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15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B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소득 격차가 축소화해서 그 탄핵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축소되다가 탄핵 와중서부터 반등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 IMF 직전 5년 동안에, 그 5년 전에 92년서부터 갑자기 소득 격차가 늘어나게 됐는가를 보시면, 그 92년서 97년 5년 사이에 산업별로 우리나라의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놀라운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섬유, 가죽, 신발, 농림업, 이쪽이 우리나라의 그 소위 교육 수준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돼 있던 산업들입니다. 주로 부산, 대구 이런 쪽에 많이 밀집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쪽에 고용이 5년 사이에 40% 이상이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중국으로 저임금 그 노동집약 산업이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농림업에서도 40% 이상이 가까이 감소가 됩니다. 중국의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이러면서 우리 밥상의 시장 점유율의 한 47%를 지금 중국산 농산물을 먹는 사회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쪽 그 학력이 낮은 수준의
그 노동집약산업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 여기 이제 경비 이런 거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건설 현장의 노동자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쪽은 그 고용이 확 늘어나서 그래서 그래도 제조업에서 직원으로 받던 급여에 비해서 이 자영업의 종업원은 훨씬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득 격차 확대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면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받았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선진국들이 지금 어려운 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극명한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980년에서 90년대까지 전체 지구에서 인류가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물 GDP의 65%가 선진국이 생산하다가 갑자기 90년에 보면 개도국의 비중이 점핑을 합니다. 35%였던 게 43%로 뛰죠. 이때가 아까 92년이 바로 우리나라가 저임금 산업을 중국한테 내준 쪽이죠. 저 점핑은 대부분 중국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들이 다 개방 개혁을 해서 자본주의를 수령하고 세계 경제에 들어왔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동구 유럽이 다 WTO체에 들어오고 유로존에 편입이 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쭉 지속이 돼서 1918년 현재는 선진국 비중이 40%고 개도국이 60%로 1990년대하고 정반대로 바뀌어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고 인류 산업혁명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있었다. 그 왼쪽에 보여드리는 거로 보면 제조업의 42%가 미국 혼자 생산을 했고 전 세계 석유의 62%를 미국이 혼자 생산했고 전기도 43%를 미국이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독점이 2차 대전 후에였다가 여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이 경쟁 국가로 제대로 물건을 만드는 나라로 조인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이 조인해서 한 10여 개 국가가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쪽으로 과점 상태로 갔는데 90년대서부터는 이전에 있던 선진국하고는 규모가 전혀 다른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선진국의 연합무 나라들이 누리던 세계 시장의 독점권은 이미 90년대부터 유실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개도국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선진국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도 비슷한 그래프인데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그 각국의 전 세계에서 GDP, 각국의 지역별 GDP 비중입니다. 미국은 90년대나 지금이나 한 조금 내려갔지만 전체 GDP 한 25%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상승폭이 되게 커가지고 90년대 아시아는 전체 GDP가 5%였는데 지금 한 22%가 되고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거의 15% 이상의 이제 전 세계 GDP의 1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 일본, 한국의 상승을 누가 뺏긴 거냐면 저기 보시면 유럽 국가들이 뺏긴 겁니다. 유럽 국가들의 한때 한 23%인 것들이 15%로 유럽 전체의 GDP 생산이 지금 중국의 GDP 생산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정부를 비롯한 진보 좌파들은
유럽을 못 따라해서 상당히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연 유럽을 따라해야 될 거냐. 1990년대에 유럽은 26%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대해서 15%로 전 세계 생산의 비중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늘어난 비중만큼 대부분 유럽이 유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얼마나 국제 경쟁에서 취약한 경제 체제인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럽을 그렇게 부러워해야 할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견해가 됐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중국이나의 비중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 하버드 경제학자인 리차드 프리만이 더 그레이트 더블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2배 이런 뜻이죠. 이분이 주장한 거는 뭐냐 하면 2006년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경제 논문을 통해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글로벌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15억에서 30억으로 급증을 했다. 그 얘기는 왼쪽 편에 있는 거 볼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에 다 편입이 됐고 동구 유럽 국가들도 편입했고 베트남 이런 나라가 편입이 됐다는 거죠. 저 그래프의 가운데 큰 두 나라가 중국과 인도의 인구 크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름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점이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구가 적은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었던 거대한 경쟁자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전에 없었던 경쟁자들이 다 글로벌 경제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갑자기 전 세계 활용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2배가 됐고 한국에는 노동력이 계속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한국에서 노동력 경제활동 인구가 축소가 되면 인건비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외외는 훨씬 싼 인건비의 노동력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 유인이 훨씬 커졌다는 게 글로벌 추세인데 여기에다가 인건비를 확 올려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것도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인상은 이 글로벌한 더 그레이트 더블링을 생각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극도로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적다, 10% 남짓한 거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대기업의 그 강성 노조들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되게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한번 고용하면 해고도 못하니까 고용은 줄이려고 하는 압력이 큰 데다가 강성 노조에 의해서 임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반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로봇의 단가는 계속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로봇을 쓸 자동화에 대한 압력이 커진 거죠. 그 로봇의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지는 오른편에 있는 그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로봇의 가격이고 하늘색이 인건비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보시면 제조업 10,000명당 로봇, 산업용 로봇이 몇 대 쓰이고 있냐 보면 한국이 710대고요. 세계 평균은 85대에서 세계 평균의 9배로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고 이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308이고 우리가 71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의 큰 회사들은 자동화와 아웃소싱, 하청 생산으로 이 높아진 인건비를 대응해 왔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낮추는데 다시 인건비를 올리는 압력을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까지 가하게 된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니까 고용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인건비를 급격히 올렸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경제 위기에 처했고, 단위 임금을 잘 내려갔던 미국하고 독일이 강한 경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그 단위 임금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성 향상을 넘는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주성이 족보가 있는 일이냐 그걸 비판하는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임금주도 성장은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는 폐쇄된 경제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오픈 이코노미, 개방된 경제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ILO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 경쟁은 냉정한 거여서 다른 나라보다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을 때 국제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독일과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가를 보면 이 단위 임금이 계속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2000에서 2012년에 독일은 임금을 21% 오르는데 이탈리아는 39.5%를 올렸고요. 그럼 이탈리아 노동자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사이에 독일은 노동 생산성이 16.7% 올라갔는데 이탈리아는 2.7%밖에 안 올라서 노동 생산성이 10배가 넘는 임금을 올려놓은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독일은 낮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에서 크게 생산성이 아직도 뒤지는 나라고 일본이 단위 임금을 내리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올려왔고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과거에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는데 일본은 지금 30년째 94년서부터 2016년까지 임금 레이버 컴펜세이션 포 아워 워크드 1시간당 얼마나 보수를 주냐에서 큰 변화가 9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변화가 없다. 임금의 변화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94년부터 급격히 올려와서 지금은 이제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 비해서 봉제 산업에서 제조 원가를 비교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도 생산 원가가 2014년을 기점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스턴 컨설팅의 보고서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2004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편 낮은 쪽에 있다가 2014년에는 오른편 높은 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인건비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더 높은데 재료비가 미국이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달 비용도 미국이 좀 높은데 에너지 가격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미국의 2배 이상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이 결국 에너지에서 도 오고 에너지가 싸면 다른 이제 재료비도 싸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가 싼 거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에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90불, 배럴당 90불 석유 가격이 됐어야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기술이 확 발달해서 한 38불만 돼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되게 싸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LNG의 가격이 100만 BTU 단위당 LNG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2불인데 미국이 2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가격을 보시면
그 킬로와트 시간당 킬로와트 아워당 우리나라가 9.4센트인데 비해서 미국이 6.7센트로 전기나 LNG 가격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가격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산업용 전기 가격이나 LNG 가격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가격은 독일보다도 비싸고요, 중국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나라에 속하고요. 전기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싼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도 훨씬 비싼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탈원전이 왜 또 하나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글로벌화 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이 왜 점점 어려움을, 경제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 개도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구와 내수시장과 자본력을 갖춘 경쟁자들, 전에 없었던 경쟁자들이 생겼다. 중국과 인도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